자, 182페이지에 목마른 뿌리는, 자, 설정이 좀 어려운데, 자, 이 소설은 1990년대에 쓰인 거예요. 지금 1990년대에 쓰였으니까 이 소설을 쓸 당시에 2002년은 가상의 미래, 우리에게는 한참 과거지만 2002년이 여기서는 가상의 미래야. 작가가 2002년을 상상하면서 쓴 거야. 지금 분위기 안 좋죠? 북한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아요? 김정은이 아픈 것 같다, 그치? 그래서 김정은이 뭔가 잘못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같이 사시는 분 엄청 지금 막 전쟁 분위기야. 어제도 집에 커다란 컵라면이 막 2박스가 막 배달이 왔어. 그래서 전쟁 나면 컵라면을 어떻게 먹겠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는 전쟁 나면 빵이나 떡 같은 게 필요할 거다, 그런 걸 사라라고 했는데 자기 컵라면 산 거야.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놔? 뭐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모르겠어.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 엄청 막 험악해. 지금 남북 관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 군부 쿠데타가 전쟁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럴 거란 말이야.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진짜 너무 불쌍한 고3이에요. 만에 하나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계속 계약이 연기되다가 갑자기 미사일 하나 날아오면 우리 진짜 와 끝장나는 거지, 그치? 우리는 모의고사 어떻게 한대요? 김포외고는 지금 금요일에 받으러 간대. 드라이브 스루 시험지 전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요일에? 그냥 각자 프린트해서 쓰면 되지. 왜 그걸 굳이 거기까지 받으러 가? 얘네 학교 진짜 구석이거든. 완전 시골 구석이야. 어디 있는지 알아? 김포외고? 진짜 가다 거의 북한일 것 같은 때 거의 나와요. 진짜 시골 마을에. 학교가 이렇게 덜렁 하나 있고 그 길 건너편에 편의점 하나 있어. 그치? 그 편의점 애들이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헐, 나 저기 편의점, 저기 장사 진짜 잘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그냥 허허벌판에 학교 하나 있고 편의점 하나 있고, 좀 더 가면 이제 바다야. 그치? 그쪽 바다 건너가면 북한이거든요. 진짜 시골 구석인데 거기까지 시험지 받으러 갔는데 우리는 그냥 프린트해서 쓰나요? 우리는? 아, 좋다. 시간표대로 해준다고 하면 괜찮네. 우리도 할까? 시간표대로 아침에? 반기지 않는 표정이다. 우리도 할까,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짐 풀고 이렇게 땡 해가지고 시험 보면 좋잖아. 머리 쥐어 뜯은 건 아니죠? 자, 여기는 가상의 미래. 자, 2002년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가상의 미래였고, 2002년에 통일된 한국. 근데 완전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과도기적인 상황인 거야. 과도기라서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외국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권 가지고 도장 받아서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이동이 허용된 상황은 아니고, 자, 통일된 한국의 남쪽 땅으로 북쪽에 살고 있는 이복형인 태섭이가 흰상자는 유골함을 메고 찾아온다. 자, 북쪽에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에 월남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한에서 결혼을 했던 거지. 그래서 부인이 있고 그 부인 뱃속에 아들이 있어. 그래서 6.25 전쟁이 나서 이제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으면 공산주의 지지자로 끌려갈 테니까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나 잠깐만 남쪽에 피신해 있다가 곧 올게 하고 분단이 돼버린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제 젊은 아버지는 과거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들은 북한에 있고 자기는 남한에 있고, 그리고 남한에서 다시 결혼을 해. 계속 이게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낳은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한에도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어. 북한에도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걔네는 못 만나.
자, 6.25 전쟁 중에 월남에서 남쪽에도 다시 가정을 이루고 그러나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무능력한 아버지는 병에 걸린 뒤 북쪽에 두고 온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북쪽의 가족을 그리워했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끼겠지.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진짜 가족이 아닌가? 막 생각이 막 들고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럼 나는 서자인가? 막 생각해. 자, 나는 이제 형과 만난 거야. 근데 나는 이 형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북한에서 온 이 형이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잖아. 우린 가짜 가족인 것 같고. 그러니까 형이 별로 반갑잖아. 그냥 떨떠름해. 자, 형이 아버지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묘에 갔다 오면서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 얘가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시계가 생전에 아버지가 차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다. 그럼 이 시계는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의 이 시계의 의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에 아버지와 형이 만난 적이 있다. 아버지가 분명히 저거 아버지가 차던 시계인데 이 북한에서 온 형이 그걸 차고 있다는 건 통일되기 이전에 아버지가 형한테 준 거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태어난 건 그러니까 분단된 이후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그 시계를 남한에서 받고 근데 그 시계를 북한에서 온 형이 차고 있다는 건 중간에 둘이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 내가 깜짝 놀라. 그래서 물어봐. 그날 밤 술상을 놓고 둘은 이야기를 나눈다. 자, 지금 여기는 뭐냐면요. 나의 과거, 회상, 어린 시절에 내가 겪은 일을 떠올리는 거야. 자, 아버지 집에 계시지? 메꼬모자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청년을 시켜 청년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어린이에요. 그 메꼬모자라는 아저씨가 메꼬모자를 쓴 이렇게 메꼬모자 밀짚모자 같은 거예요. 아저씨가 나한테 아버지 집에 계시지? 자, 청년을 시켜서 가방에서 캐러멜하고 일제 과자가 된 봉지를 내밀었다. 자, 이게 나의 마음을 돌리는 소재. 자, 나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여기서 나는 어른 나가 아니라 여기 현재는 어른 나지만 여기서는 어린 시절. 그러나 덥석받진 않았다. 오른발 검정 고무신 끝으로 내 주위에 땅을 파고 둥그런 원을 되풀이해서 그렸다. 자, 이런 행동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언제 하는 거야? 약간 마음이 어떨 때? 이게 싫으면 좋으면 이렇게 네 하고 받으면 되고 싫으면 흥 하고 가면 되는데 지금 약간 이런 건 언제 하는 거야? 마음이 이도 저도 아닐 때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선 내가 지금 고민 중인 거지. 뭘? 받아 먹을까? 맛있어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내적 갈등이 여기 드러나죠? 내적 갈등을 간접 제시했어. 이거 받아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우리를 좀 안내해라. 나는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그러기에 어린 나의 인내력은 너무도 취약했던 것이다. 메꼬모자가 봉지에서 캐러멜을 하나 꺼내 억지로 내 입에 넣어주었다. 생전 처음 보는 맛이었다. 입안에서 금세 침이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혓바닥도 격하게 꿈틀댔다. 너무 맛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인 손은 그의 과자 봉지 쪽으로 뻗어갔고 앞장을 서서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게 생각난 거야. 아버지가 집에서 현기증이 나는지 충격. 그 두 사람을 보고 충격. 문설주를 붙잡을 만큼 몹시 놀라는 표정으로 짐작건대 그들이 아버지와 오랜만에 만나는 잘 아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호영아, 나예요, 나. 어린 시절이다. 어서 나가 놀아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나는 그 일제 과자와 캐러멜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다까지가 과거 회상. 자, 다시 장면은 현재로 넘어와요. 오늘 밤에 나는 이복 형과 함께 뭐 하고 있어? 술 마시고 있지. 그 시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내가 지금 물어봤고 형이 예전에 내가 남한에 왔던 적이 있어. 통일되기 이전에 남한에 오는 그런 사람 뭐라 그래? 몰래 넘어오는 리정혁 씨 같은 사람 뭐라 그래? 간첩.
그러니까 여기서 메꼬모자와 청년은 간첩이었던 거야. 옛날에 간첩으로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이복형인 태섭이에요. 이 메꼬모자는 이 태섭이의 외삼촌. 태섭의 외삼촌, 나의 외삼촌 아니고, 그러니까 태섭이의 엄마의 남동생. 이해돼요? 그리고 태섭이의 엄마는 여기 있어. 돌아가셨어. 지금 이것 때문에 남한에 찾아온 거야. 아버지의 무덤 옆에 이거 유골함 묻으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우리 집에서는 된다고 하겠어? 안 된다고 하겠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왜? 그 옆에 누가 묻혀야 돼? 우리 엄마.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난리를 쳤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술상을 받고 이제 여기부터는 현재 우리 집에서 그래 맞아. 그 청년이 바로 나였지. 내래 작은아버지와 함께 공작원으로 뽑혔었어. 미안해요. 여기 작은아버지 어때요? 헷갈렸어요. 외삼촌이 아니라 그냥 삼촌. 아버지의 동생. 외삼촌 아니고 작은아버지. 자, 이런저런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 공작원 간첩이요. 자, 마지막 남은 공작이 바로 점점점 생각해보면 뭐겠어요? 아버지를 회유해서 꼬셔서 같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자, 아버지 월북. 아버지가 북으로 넘어오도록 꼬시는 거. 자, 아버지를 태섭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북으로 돌아가는 거였디. 첫 대면이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날 알아보시더만. 어떻게? 혈육의 정으로. 자기가 아들인 걸 혈육의 정으로 알아보았다. 자, 그게 바로 혈육의 끌어당김이라는 거 아님둥?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내래 속이 소리 죽여 실컷 울었지? 이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있었던 거야. 형은 아버지를 좋아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또 되게 컸어. 북한에서 형은 어떤 취급을 당했겠어요? 쟤네 아빠 남한으로 넘어갔대. 그럼 우리 집안은 북한에서 어떤 집안이야? 사상적으로 불순한 집안인 거잖아. 위험한 집안. 그래도 내가 엄청 구박덩어리로 살아, 이 사회에서.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형에게도 있었겠죠? 자, 계속 읽어보면 아무 원 없이 여기서 병든 몸으로 생고생하지 말고 같이 가서 어머니랑 잘 살자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야.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는 지금 되게 복잡한 마음이었겠지? 아버지가 이랬던지 몰랐으니까 내 목소리는 떨려서 나왔다. 그 대목에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북쪽의 잔뼈가 굵은 고향에다. 잔뼈가 굵은 고향은 안정적인 삶. 거기에 잔뼈가 굵어. 내가 여기저기 막 해놓은 것도 많고 안정적인 삶이 있어. 부모 처자식을 모두 두고 남쪽으로 흘러나온 당신. 여기서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의 제기칭.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저주받은 운명을 끌어안고 사시던 아버지가 아니던가. 게다가 남쪽에서는 병과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에서 간첩으로 파견된 동생과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던 핏덩이 아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같이 고향과 부모 및 본처와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어쩔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낀 나란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내민 달디단 캐러멜을 애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씹으며 해정인의 골목을 신바람 나서 누비던 어린 나의 존재는 무엇이던가. 자, 아버지가요? 이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음둥? 그는 왼손목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야속하게도,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보토랑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은 북쪽을 벌써 잊었다. 저 어린 것과 고생만 하는 애미를 보라면서 말이야. 자, 요 어린 것은 누구예요? 나. 고생만 하는 애미는 나의 엄마, 남쪽의 아내. 그러니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시며 가슴을 쥐어 뜯어떨었지. 태섭아 부르시면서 엎드린 내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 아버지를 부디 용서하라고 그러면 사고 계시던 시계를 풀어주셨지.
그러면 자, 시계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태섭, 형에 대한 애정. 얘를 차마 그냥 보낼 순 없으니까 이 시계라도 풀어준 거니까 형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계를 형에게 풀어줬다는 건 무슨 뜻이야? 형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니까 얘는 동시에 뭐에 대한 애정? 나에 대한, 나만의 가족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거죠? 잘 듣고 있어, 연준아? 필기 잘하고 있어? 여기 시계 엄청 중요한 소재야. 시계의 의미. 자, 혹시 아버지가 생각나면 시계라도 보라고. 그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던지, 하지만서도 나중에 지켜보니 그게 옳은 결정이라 생각이 들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철조망이 상징하는 거, 분단. 이런 상징적 소재들 좀 잘 봐요. 철조망, 이쪽 저쪽으로 오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고, 통일에 일조를 하는 일도 아니겠고, 나한테도 만약 그런 처지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도 지금에선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숙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코가 맹맹해져 왔다. 눈이 여린 아내가 고개를 돌려 어깨로 눈시울을 훔쳤다. 작은 아버지는 되돌아가는 길에 사단이 벌어져서 돌아가셨고, 간첩이니까 다시 넘어가야 되잖아. 그때 돌아가셨고, 나도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가 간신히 살았지. 희생은 컸지만 그 일, 내가 간첩을 한 일로 해서 우리 집안이 비로소 동요계층, 동요계층은 위험한 계층, 사상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계층에서 기본 계층으로 바뀔 수 있었지. 이런 간첩 행동을 해서 우리 집안이 좀 잘 살 수 있었지. 자, 아내가 운전하는 차는 경평로를 따라 이틀 전 태섭 형님을 모셔왔던 임진강변의 만남의 광장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제 형이 집에 가는 날이에요. 북한으로. 자, 차창 밖은 맑고 쾌청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자, 이 날씨가 상징하는 바는 뭐겠어요? 이 둘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처음엔 어땠어? 떨떠름하게 왜 오셨어요?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갈등이 해소되었다. 형님 이거 면목 없습니다. 큰어머님 누구 어머니예요? 태섭 형님의 어머님 유고람. 유고람 모시는 문제도 잘 마무리를 지어드리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나는 최옥분 그분을,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을 서슴없이 큰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이제 나는 경계하지 않아. 자, 뒷좌석에 나와 나란히 앉은 태섭 형님의 무릎에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흰 천에 둘러싸인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러면 큰어머님은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아버지 옆에 묻히지 못하고. 자, 미안하긴 뭐가, 사실 내가 좀 성급했지. 안 그래 아우? 이쪽 저쪽 사정 잘 토바서리 순서와 조리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자, 여기 이 부분이 통일에 대한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면 안 되고 이쪽 저쪽 사정을 잘 토바서리 잘 따져서, 이거 북한 말이에요. 잘 따져서 잘 고려해서, 얘는 고려하다, 자 사정을 반영하다, 순서와 조리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이건 통일에 대한 작가의 생각. 그래도 어머니한테 아버지 계신 곳에 나들이라도 시킨 모습이니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태섭 형님은 일부러 쾌활한 목소리를 내었다. 제가 장담하는 건 좀 뭐하지만 늦어도 내년 한식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 잘 설득해서 일이 수월하게 풀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어머니도 속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응어리가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어머니도 형님 사정 이해하고 말고요. 그래,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거고 내가 아우님만 턱 믿으니까니. 자,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갑자기 수많은 셋대 무리가, 아까 중요한 상징적인 소재 시계 있었고 철조망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셋대무리도 상징적인 소재예요. 얘네들은 분단 현실에 가로막히지 않는 존재지. 그래서 얘는 자유로운 존재. 그래서 현재 인간과
대조되는 자연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됐어요. 자,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는 좋게 됨직했다. 그 날갯짓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알고 보면 저 하찮은 미물보다 더 매혹하다, 어리석다, 어리석을 때가 있는 거 아닌가? 저 새들이 그토록 자유롭게 넘나들던 철조망을 반세기가 넘도록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하지만 봅세, 저 새들이야 날개가 있으니까 통일전에도 저 녹슨 철조망 위를 마음대로 넘나들었을 거 아님둥? 하지만서도 우리 인간들이 철조망을 걷어치우니까 허공을 나는 그들의 날갯짓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소? 나는 그의 말뜻을 어렴풋이 이해할만 했다. 네, 그러나 저러나 형님이 며칠이라도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도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누차 얘기했지 않음? 자, 48마리나 되는 내 돼지 새끼들이 얼마나 목이 빠지게 날 기다리겠소? 형은 북한에서 돼지 기르는 일을 하는 거야? 자, 물론 사촌이를 잘 돌보고 있겠지만서도 하루라도 시일을 단축해 가서리 내 손으로 돌봐야지 걔네들도 살이 토록토록 찌지 않겠음둥? 그렇긴 하죠.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그의 왼무릎을 쳐다보았다. 이거 언제 다쳤대? 아까 나왔어. 언제 다쳤대? 남쪽으로 간첩 활동하러 왔다가 다쳤다고 했잖아요. 얘는 과거의 상처. 자, 그런 나의 눈길을 감지했는지 그가 빙그레 웃어보았다. 형님, 그때 많이 다치셨죠? 그거야 뭐 보고 싶니? 나는 대답 없이 그의 눈동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바짓가랑이를 허벅지께까지 걷어 올렸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무릎에서 정강이까지 굵은 뱀처럼 꿈틀거리는 흉측한 상처도 중요한 소재예요. 자, 시계, 철조망, 쇳대, 상처. 자, 요 상처는 뭘 상징하겠어? 분단의 상처, 분단과 대립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상징하는 소재. 나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을 떼면 출렁거릴 뿐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았다. 파편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이 상처 안에 파편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럼 아직 치유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존재하고 있다. 날이 굳으면 좀 욱신거릴까?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우.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 위에 내 손바닥을 얹었다. 그러자 형님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상처를 덮은 내 손등 위로 그의 손이 다시 포개졌다. 그러면 내가 형의 상처를 감싸고 형이 내 손을 감싸고 얘는 우리 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부분이었어요. 형님, 우린 누가 뭐래도 한 뿌리입니다. 뿌리, 혈육. 그거를 세상 말하면 무엇하겠음? 타고난 핏줄인 것을 서로에게 가닿지 못해 그동안 얼마나 애달프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음 둥. 이제는 그런 일 없어야 한다. 자, 목마른 뿌리도 중요한 소재가 돼요. 목마른 뿌리는 뭐예요? 자, 혈육의 정. 혈육의 애정에 메말라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재였다. 그리고 이 소설은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작년에 나왔던 자전거 도둑과 동일한 작가지. 그치?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내신에서만 다룰 것 같아서 딱히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워크북 갈게요. 자, 이 작품은 남북이 통일된 직후인 2002년의 상황을 가정했어. 상상, 가정한 소설로 자, 북쪽에 살고 있는 이복형과 남쪽에 사는 동생의 만남. 자,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남쪽에 나와 북쪽의 태섭에게 모두 복합적인 감정, 애증의 감정. 둘 다 애증의 감정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 두 형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게 된다.
작품의 제목인 목마른 뿌리는 자, 남북으로 나뉘었으나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로서의 한 뿌리임을 확인하고 자, 목말라 화합을 원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자, 이 작품을 통해 자,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갈래는 현대소설인데 아까 우리 동네 이씨가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했다면 얘는 분단 현실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분단 소설이 되고 자, 제재 중심 소재는 남북의 이복 형제가 중심 소재. 자, 주제. 자, 이복 형제의 재회를 통해 남북이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자, 특징. 시계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특정 상황, 남과 북이 이렇게 약간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일이 된 상황을 가정해서 서사를 전개하고 방언, 형이, 북한 사투리 막 사용하고 과거 장면을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이 중간에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자연물 목마른 뿌리를 활용해서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전체 줄거리는 방금 했던 거니까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 전체 내용 다 파악됐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형제의 마음은 태섭이도 나도 아버지에 대해서 둘 다 애증의 관계가 있어. 자, 월남한 아버지로 인해 신분을 차별받게 돼서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겠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북쪽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너무 밉겠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아버지의 상처와 한을 이해하는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 자, 제목의 의미, 목마르다 라는 건 서로가 간절히 그립다. 자, 서로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뿌리가 상징하는 건 하나의 핏줄. 그래서 하나의 핏줄로서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주제였다. 그리고 문제는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187페이지의 소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책들을 보아하니